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53페이지 금지 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요. 특히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 입장을 이제 이렇게 내놓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출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행위 파트는요. 그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판례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목을 보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무 파트를 접근하실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군가 꼭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해지는 제재가 뭔가 이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입문 강의 이 교재에서는요. 그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의 제재가 다 해당 파트에 일일이 언급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뭐 이걸 당장 외워야 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내용에 충실하라 이런 의미에서요.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보시면 이제 행정처분과 또 그다음에 벌칙과 관련된 쭉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 한번 가볍게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다 보다시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금지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바로 보다시피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란 말을 쓰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자,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 다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 사원, 임원,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분사무소 책임자, 즉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 다가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주의하실 것은 바로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럼 이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됩니까 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무자격자나 무등록업자가 이런 걸 했을 때는 비록 중개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일반 법률,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 의뢰인을 속였다면 사기죄랄지, 그러니까 형법에 따라 사기죄랄지 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개별 법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 등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적용 범위에 보시면 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금지행위는 말 그대로 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냐?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지행위도요. 자, 우리 법에서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이것만 그러니까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 또 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금지행위냐? 그건 아니고 자, 그거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지 금지행위란 말은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루고 있는 이 금지행위 내용은 총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 우리 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이것만 금지 행위라는 거. 이것만 금지 행위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지 마라. 자, 중개대상물에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하지 마라. 그 얘기인데. 자, 중개대상물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압니다. 그다음 매매라는 거래 형태도 알아요. 그 다음 업도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살펴봤죠. 자, 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판례가 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자, 왜 이런 걸 못하게 합니까? 자,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이라고 하는 계속 반복하겠다. 영리 목적. 그러니까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자기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한다. 이러다면 곧 그게 뭐가 돼요? 투기가 되겠죠. 투기가. 자, 그래서 자기가 부동산에 대한 안목도 있고요. 물건 확보도 쉬워요. 또 의뢰인의 사정도 잘 알 수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 일반인보다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물건을 물색하러 다니다가 그 사람부터 저렴하게 구입해서 또 필요로 한 사람에 대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자기가 차익을 남기겠다 이러죠. 자, 그러다 보면
자기는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니까 거래 당사자들의 피해를 주고 또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켜서 터무니없이 거품을 끼게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런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하실 것은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것은 우리 법에서는요. 매매라고 직접 거래 형태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거래. 자, 다른 형태의 거래를 그럼 업을 했을 때 그럼 이것은 금지행위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직접적으로 매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매매 형태에 대하여 거래를 했을 때만 금지행위고 매매가 아닌 다른 형태를 거래했을 때는 이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 계약을 했다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걸 업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다음 또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업. 그런데 이 매매를 우연한 게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영리 목적,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매매를 했을 때. 그럼 이것도 금지행위입니까? 이것도 금지행위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리 목적,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게 금지행위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적인 것들을 이 문자적인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이용하는 자. 자, 여기까지.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이용하는 자니까 누구겠어요? 무등록업자. 자, 그럼 이런 무등록업자란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다음에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이것을 우리가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하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자, 무등록업자와 자, 협조행위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협조행위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다. 자, 무등록업자 이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거 하나. 그다음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다. 자,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협조행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무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지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무등록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이런 협조 행위를 해야 금지 행위다. 즉 무등록업자라는 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지 행위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법조문은요. 이 문자적인 것들을 정확히 놓치지 않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지 마라 그런데 그럼 이 협조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랬는데 자, 여기서 중개를 의뢰받는다는 게 뭐냐? 자, 이 무등록업자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서 이것 좀 팔아주시오라고 의뢰하냐?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의뢰를 받는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사람 소개받는 거 얘기하는 사람 소개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 이제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 또는 필요로 한 사람, 사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서 소개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다음 이 사람 소개비조로 무등록업자와 자기가 중개보수를 받으면 몇 대 몇으로 나눠 갖겠다. 뭐 이런 취지죠. 자, 이런 식으로 무등록업자와 싹쓸이 하듯이 의뢰인들을 자아 확보하는 것은 이것은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위 막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거래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통하여 이런 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등록업자와 싸우고서 의뢰인을 싹쓸이 하듯이 끌어들이면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 소개받거나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것은 말 그대로 소개받거나 의뢰받거나가 그 말이라고 했어요. 즉 소개만 받아도 금지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뢰를 받아서 계약까지 성사시켜야 금지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소개만 받아도 금지행위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명의 이용하게 한다는 건 뭐냐? 주로 이제 이건 사무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자격자들이 보통 어때요? 뭐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를 중개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 아무 데서 쓸 수 없잖아요. 또 그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이렇게
중개를 했을 때 작성해야 되는 그런 서명 날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자격자들이 자기가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업공인의 사무소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에서 마치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개업공인 중에서 명의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는 무자격자니까 자기 명의로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무소에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명의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무자격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키워주는 꼴이고 허용하는 꼴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거 한마디로 이제 초과수수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초과수수하지 마라. 자, 우리는 두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를 이렇게 알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선을 하고 받는 대가가 이제 중개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거래에 대하여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 뒤에 해당 파트에서 또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 받는데 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를 법으로 한도를 정해놔요. 그래서 이 한도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해라.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이외의 물건은 법으로 한도를 딱 정해놓고 이거 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법에서 정해놓은 한도, 그러니까 법정 한도 내에서 받아야지 이것을 초과해서 더 받는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했나? 금품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금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해서 받는 것은 뭐냐면 현금이나 물품. 자, 그래서 우리가 금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알파 초과해서 받는 것은 현금이 됐건 물건이 됐건 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 수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업무 범위 해가지고 겸업이라는 걸 배웠어요.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몇 가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러한 겸업은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개업에 대하여 보수 한도 규정해 놓은 이 규정이 그런 업무에도 적용이 되느냐? 당연히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개업에만 적용되는 거지 중개업이 아닌 다른 겸업을 할 때는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거짓말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하지 마라. 그런데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그러냐? 거기 앞에 보시면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 그러니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 이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의 자,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 그럼 뭡니까? 이제 우리 법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기에 도대체 그럼 뭐가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합니까? 자,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자,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만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어때요? 중요사항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중요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자, 우리가 좀 이따 다음에 배울 텐데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 당사자 중에서 특히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취득하겠다는 사람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다 조사 확인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그때 어떤 항목을 설명해 줘야 되느냐? 법에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거된 항목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니까 꼭 그런 것들이 중요사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중요사항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중요사항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그게 중요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판단해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자, 중요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자, 그럼 거짓된 언행이라는 건 뭡니까? 예, 한마디로 뭐예요? 속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물건에 어떤 중대한 하자나 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알면 안 살 것 같아.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중개보수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속이는 거죠. 감춥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시켜 놓고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제 자기는 대가만 받으면 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 언행은요. 자, 이건 적극적인 방법이건 그다음에 소극적인 방법이건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고요.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얘기 안 해주는 거. 자, 직접적인 거짓말을 하나 안 했지만 말려줘야 되는 항목을 모른 척하고 얘기 안 해주면 이것도 자, 소극적 또는 부작위한 방법이한 거짓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요, 적극 소극 상관없이 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요, 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 중개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말을 믿겠죠. 그래서 하자나 결함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진짜 없는 줄 알고 자, 판단을 그르쳤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사람을 속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기망을 해서 이렇게 착오에 빠지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바로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금지행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 법에는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 말을 사실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더니 예기치 않게 손해가 발생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손해까지 발생해야 금지행위냐? 그건 아니다. 판단만 그르치게 해도, 자, 판단만 그르치게 해도 이렇게 기망을 해가지고 착오에 빠뜨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해도 금지 행위가 됩니다. 자, 금지 행위가 됩니다. 자, 그다음 5번째 봅니다.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여기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그럼 이 증서가 뭔가를 알아야 돼. 자, 증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제 증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증서가 뭡니까? 거기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자, 입주자 저축 증서며 그다음에 청약 통장, 청약 부금 뭐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철거민 입주권 증명서, 주택 상환 자세 이런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하나만 합시다. 뭐냐? 흔히 우리가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청약 통장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보통 이런 통장에 얼마 동안 가입했느냐,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만큼 불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청약 1순위, 2순위 정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분양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고 싶은데 평소에 이제 자기 집은 다 있어요. 투기꾼들이 이런 사람이 접근해서 그 통장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제 하면 어때요? 그 통장 소유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아야 될 분양권을 프리미엄 얼마 받고 이렇게 넘긴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거를 자, 매매나 교환이나 한다고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나서서 중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예 이 증서를 사들여서 또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프리미엄 얹어서 되팔겠다는 사람, 이런 게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직접 중개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가지고 되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것은 뭐냐?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투기를 부추기고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는 거. 아주 나쁘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증서는요. 이러한 증서는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중개도 하지 말고 그다음 매매를 업으로서 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뭐다? 금쟁이다. 자, 그래서 중개도 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중개는 할 수 없죠. 이건 중개 대상물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개를 한다거나 매매를 업으라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기에 악용되는 거니까 거기에 나서서 오히려 조장하는 아주 해로운 행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증서가 뭐가 있는가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참고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청약통장 있죠. 그거 하나 정도만 알아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를 업으로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개별 법률에서요. 자, 특히 이제 주택법 같은 경우죠. 공법 시간을 배우는 그 법에서 이런 거래 이런 걸 했을 때는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다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중개사법에 처벌받지만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당사자들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다 해가지고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다 처벌받아요. 자,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 이 금지행위가 잘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크게 직접 거래.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자, 쌍방을 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직접 거래가 뭡니까? 자, 특히 이거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거래라고 우리 법조문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거래 당사자들이요.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계약을 한 걸 이걸 이제 보통 직거래했다 뭐 직접 거래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서 직접 거래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제 우리 법 금지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사무소 거치지 않고 자기네끼리 바로 직거래했다 이게 아니라 금지 행위를 가리키는 하나의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직접 거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의뢰인이 자,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이 갑이라고 하는 의뢰인이 중개사무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이것 좀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지금 돈이 급해요. 그래서 사정이 지금 긴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값 다 받고 팔기는 어려우니까 현 시세보다 굉장히 다운시켜서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계약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 입장에서는 물건 상태도 괜찮고 또 시세에 비하여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달라고 하니까 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 소개시켜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사겠대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급하고 필요하면 돈이 빨리 필요하면 내가 사겠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의뢰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이란 긴박한 사정이나 정보를 자기 알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뢰인은 불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니까 이런 경우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직접 거래는 이것은 못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접 거래면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직접 거래. 그런데 이런 직접 거래는 이렇게 긴박한 사정 모든 입장을 알게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피해를 주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금지행위로서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거래.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계약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말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직거래했다. 이제 이렇게 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는 뭐 또 직접 거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금지 행위를 물어보는 건지 아닌지 좀 구분하셔가지고 이 용어는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직접 거래입니까? 바로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입니다. 자, 의뢰인.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과 계약을 해야 직접 거래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의뢰인은요. 이 물건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찾아왔다. 또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이 찾아왔다. 그래도 이들과 계약을 하더라도 다 직접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물건 소유자 본인과 계약을 해야만 직접 거래가 아니라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사무실 찾아와도 그 사람과 계약하면 직접 거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상대방은 누구다? 의뢰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직접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거래 형태는 뭡니까?
자, 이 거래, 의뢰인과 개업공인의 거래 형태는 어떤 형태의 거래를 해야 직접 거래입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거래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 거래 형태는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매매 계약이 됐건 교환 계약이 됐건 임대차 계약이 됐건 그 밖에 다른 형태의 거래 계약이 됐건 어떤 형태의 거래를 하더라도 뭐가 된다? 다 직접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의뢰인과 거래를 이 직접 거래를 업으로 하지 마라. 자, 이런 표현이 있냐? 없어요. 업으로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의뢰인과 딱 한 번 일회성 거래를 하더라도 그럼 이것도 직접 거래입니까? 예, 이것도 직접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사무처 의뢰인과 거래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것을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의뢰인과 계약을 하되 거래 형태를 묻지 않고 한 번만 하더라도 다 뭐가 된다? 직접 거래다. 특히 이 직접 거래는요. 맨 첫 번째, 자, 우리 맨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 하는 거 있죠? 이것과 구분하셔야 돼. 자,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매매라고 하는 거래 형태가 언급이 됐고 또 업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거래를 했다는 거는 금쟁이가 안 돼. 아니, 여기 금쟁이가 안 됩니다. 또 업이 아니라 자기 필요해서 한 번 정도 했을 때도 금쟁이가 아니에요. 금쟁이가. 그런데 여기 직접 거래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으니까 한 번만 하더라도 금쟁이. 또 자, 거래 형태 묻지 않고 어떤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직접 거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쌍방대리입니다. 자, 쌍방대리 보죠. 쌍방대리는 말 그대로 양쪽을 다 대리하는 겁니다. 자, 물건을 팔겠다는 갑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물건을 사겠다는 을이라는 사람을 양쪽으로부터 다 대리받아요. 그러니까 자, 개업공인 중개사는 이 두 사람부터 의뢰를 받으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자기가 알아서 성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약을 작성할 때요. 자기가 매도인 입장도 되고 매수인 입장도 되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위치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저지러질 수 있느냐? 자기에게 친분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쪽을 유리하게 계약서를 쓸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또 자기에게 뭔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그럼 자기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둘 다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게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 동의가 있다던데. 자, 그런데 일방대리는 어떻습니까? 일방대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대리받아야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만 대리받으면 다른 상대방은 자기 의사표시하에 계약을 하니까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방대리는 허용이 되는데 쌍방대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자, 마지막 7번째 금지행위 봅니다.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자, 여기까지 딱 하나. 자, 그러니까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자, 또 이 부동산 하나.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고 할 때 중개하는 거 하지 마라. 왜냐? 이러한 거래가 보통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나서서 중개를 하다 보면 바로 이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걸 조장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역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자, 탈세 및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또 매매한다. 이게 바로 미등기 전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차적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처분했을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즉 탈세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등기 전매.
이걸 이제 지는 중간에 쏙 빠진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을이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는데 이걸 알면서 나서서 이걸 중개하고 있다. 자, 이런 건 중개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건 중개하지 마라. 이게 바로 투기 목적으로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래를 도와주는 꼴이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그래서 아마 공법 시간에 이런 규제를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 또는 이제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요. 예전에는 굉장히 규제가 많았어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규제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보통 어때요? 우리가 전매할 때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분양권 이런 것들이 투기 목적으로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대팔건 해가지고 이게 악용되니까 이걸 규제하고자 분양권 전매를 바로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 예전에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규제가 많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바로 못하고 몇 년 기다렸다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럼 법으로 이렇게 분양권 전매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못하게 규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 몰래 또 처분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 이거 중개 좀 해달라. 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탈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또 중개를 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주택법 시간에 특히 좀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구나 그때 가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참고로 좀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지행위가 총 몇 개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지행위 위반했을 때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일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했는데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이지 그 계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이제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그럼 이거 민법에서도 판례가 뭐라고 하냐? 자, 실체관계 부합하다 해가지고 효력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효력 발생해요. 나머지도요. 나머지도 다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그랬는데, 자, 이렇게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요. 이 위반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만일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은 따로 받고 또 손해배상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까지 발생시켰다면 그것까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지행위 7가지 살펴보았습니다.